네, 총선 이후 정치권은 안으로는 당을 추스리고 밖으로는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파열음은 하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를 모시고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원유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오늘 비대위원장 어떻게 보면 빠르게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넘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박태우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최고위원들 전원 사퇴하면서 김무성 당대표는 물론이고 처음에는 친박 쪽에서 김태우 의원하고 다른 분을 이야기하니까 김무성 대표께서 그걸 거중 조정한 것이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 카드인데 이것마저 지금 비박에서 비토를 하고 친박 일부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젯밤에 초선 의원들이 모여서 연판장 돌린다고 하니까 네. 원유철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이번에 사실은 점수를 많이 잃는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일을 하려고 그러다가 마음이 상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빠른 시간 내에 자기가 비대위원장을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한테 이양을 하겠다. 그래서 관리형 비대위를 꾸리되 빨리 인계를 하겠다 이렇게 양보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완전히 사퇴한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보니까 이런 걸 보면 총선 민의에 대한 그런 겸허한 그런 국민의 여론이 정치인들의 가슴에 정말로 수렴이 된 건가. 네. 특히 그 여당의 참패한 이런 상황에서 친박계 비박계가 이렇게 겉으로 국민들한테 개파 싸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저도 이거 평론가의 한 사람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혹시 그런 의견이 있더라도 뒤로 조율을 하고 무슨 연판장을 돌리는 이런 구시대적인 이런 거는 안 해야지 맞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요. 네. 지금 합해서 힘을 합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서 저런 모습은 참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판장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책임 소재가 있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조금은 부적합하다라는 부분이 이제 소장파의 연판장의 내용이 될 텐데 만약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가 지금처럼 빠르게 만들어지는 원내대표한테 비대위원장을 넘기겠다라고 한다면 소장파에서 연판장을 안 돌리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연판장을 돌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새누리당 내부에 이번 선거에서 대참패를 한 데 대한 인식이 좀 아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헌정사상 초유로 2당으로 추락한 부분에 대해서 또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다는 측면에서는 좀 더 비상하게 인식을 하고 서로 간에 답을 찾기 노력해야 되는데요. 애초에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한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비박계 의원들은 원유철 원내대표가 사실상 친박의 입장에 있어서 유승민 대표가 나간 이후로 항상 친박의 입장에 있어서 네. 김무성 대표도 계속해서 억압을 하고 많은 방식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그런 공천의 와중에 역할을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아마 끔찍한 이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유철 저는 원내대표가 끝까지 거절을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거절이 안 된 상황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최대한 줄이면서 당내의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듣는 그런 모양새로 갔어야 이런 비박계의 목소리를 이 반대의 목소리를 좀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어떤 스텝이 꼬여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당내 의견 좀 같이 수렴을 하고 그런 의견을 경청하면서 조기에 원내대표로 가능한 선출함으로써 향후에 새누리당 내 이런 갈등들이 극단적인 양상으로 치닫는 것을 막는 것.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원내대표를 먼저 누가 뽑히느냐, 누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이 역시도 이제 계파 간의 갈등이 좀 있을 것 같고 계파 간에 미는 사람이 달라질 것 같은데 박태우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다음 원내대표는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친박에서 무리하게 친박 쪽에서 원내대표를 내겠다는 주장을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대표만큼은 제가 알기로는 친박이 최대 개파이기 때문에 일단은 맡아서 안정적으로 청와대하고 협조관계를 갖고 가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마저 지금 이런 분란 상황에서 친박이 가져간다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게 나경원, 정병국, 좀 개파색이 옅은 중도 성향의 의원들을 과거에 친이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지만은 아니 의원들이 본인들이 출마를 하겠다는데 막을 사람도 없고 하여튼 앞으로 당을 수습하는 좋은 비전이라든지 당의 개혁 쇄신안을 내는 좋은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이제는 과거와 달리 투표를 하는 게 맞다. 어차피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거니까. 그러나 큰 흐름은 만약에 당대표를 친박이 맞는 쪽으로 간다면 원내대표만은 좀 비친박이 맞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당 대표를 어떻게 보면 친박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당 대표 친박의 원내대표 비박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쉽게 저는 합의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서 이 큰 책임은
물론 비박계 뭐 김무성 대표라든가 책임론도 있지만은 친박계가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국민의 공감되고 새누리당 내부의 분위기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원내대표가 일단 전초전이고요. 서로 간의 역할 분담론보다는 가장 적합한 사람, 당내 신망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내임덕이 사실은 이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지지율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러면 역시 대통령의 국정을 돕기 위해서는 당내 화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동안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번 원내대표 때는 친박 비박이라는 어떤 개념보다는 당내에서 국회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3당 체제가 됐기 때문에 이럴 때 다른 야당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리고 서로 간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이 원내 영향력을 갖고 있고 야당도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가능한 가져가야 되고요. 사실 대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표가 등장하게 되면 나중에 대권까지 이어지는 그 중요한 모든 관리를 하는 대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대표는 다시 한번 전체적인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이번에 뭐 친박계 비박계가 또 뭐 이번 누구는 대표 누구는 원내대표 나눠먹기 양상이 됐다. 그러면 도리어 또 다른 불씨를 안게 되고 저는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원내대표와 이 대표 문제는 서로 간에 좀 분리해서 놓고 빨리 이 위기 상황을 수습하는 쪽으로 새누리당 내부의 전열을 정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와중에 이제 계속 새누리당 아무래도 선거에 졌기 때문에 안에서의 쓴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 무소속 복당 허용이 호환무치다. 이대로라면 새누리당 공중 분해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에 또 원유철 원내대표를 향해서 한 번 간신은 또 영원한 간신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안에서 좀 어떻게 보면 센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얘기를 해볼까요? 뭐 홍준표 지사께서 하는 말씀은 뭐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지금 당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 친이계 중진 의원 한 분이 말이죠. 간신론을 이야기하는 거는 참 부적절한 발언이다. 어려울 때는 서로 자제하고 네. 서로 독려하고 혹시 그런 이야기 했으면 뒤에서 불러내서 소주 한 잔 먹으면서 해야지 언론에다 대고 뭐 간신론을 이야기하고 이거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큼 당이 어렵고 수습책을 마련해야 된다 충정으로 이해를 하고요. 지금부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새누리당에 왜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았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물론 뭐 최고의 우리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부터 일개 당원까지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당의 정체성 문제부터 해서 또 개파 간의 갈등, 공천 과정에서 파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여튼 비대위원장을 뭐 원유철 위원장이 조금 있다 물려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당을 추스리고 당의 새로운 개혁과 쇄신을 이야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틀을 맞춰 가야지 인신 공격을 하고 누구는 복당은 되고 안 되고 이런 걸로 세월을 보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복당을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힘이 정치인데 원내에서는 지금 의석수가 제2당인데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빨리 받아들이되 그러나 받아들일 때 최소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 정도는 받아들이는 손으로 입장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김 교수님. 네, 저는 극단적인 말이 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의, 유권자들이 보여준 표심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이 결국은 그동안의 국정에서 일정하게 국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데 대해서 심판풍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공천 양상에 대해서 국민들이 야 우리가 믿었던 집권 여당이 이렇게 처참한 싸움을 벌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실망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짚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친박계는 우리가 과연 어떤 부분에서부터 실수를 했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찾지 못했는지 비박계는 아마 지금 끔찍할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도 약 13명에서 20명 정도 친박계가 이 새누리당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비박계는 그 많은 끔찍한 기억들,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을 텐데 그것들이 저는 좀 극단적인 언어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극단적인 양상을 좀 자제할 필요는 있겠지만 서로 간의 잘못을 잘 드러내면서 그래서 빠르게 당선자 연찬회라든가 또는 뭐 의원들끼리 모여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거. 과거에 새누리당은 개혁 세력들이 모여서 초선 모임이라든가 당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간의 목소리, 토론을 하면서 많이 정비를 해나간 그런 양상을 보였거든요. 예. 좀 빠르게 서로 간에 그런 민주적이고 또 시대에 걸맞는 그런 흐름을 찾아내는 거. 여기에 대한 노력들이 보여지는 게 새누리당 내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나 지나치게 묻고 가자는 방식보다는 네. 서로 간에 아픔의 원인은 무엇이었고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그다음에 해법이 나오고 대안이 나오는 건데 지나치게 극단적이었던 양상을 잊어버리고 또는 묻고 가자는 것은 도리어 해법을 흐리게 하고 네. 앞으로 새누리당의 그런 동력을 약하게 하는
그런 변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야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얘기는 먼저 첫 번째 문재인 전 대표의 행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행보가 하이도를 좀 방문을 하고 오늘은 또 봉화마을까지 내려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먼저 김홍욱 교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도 내려간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역시 지난 총선 당시에 광주에 가서 대권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네. 호남이 저에 대해서 지지를 거두신다면 이런 조건을 달고 이제 대권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대권 행보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호남이 보여줬던 국민의당에 대한 아주 열렬한 지지.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28석 중에 3석밖에 얻지 못하는 정말 대참패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결국은 호남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지지를 철회했다고 봐도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적인 양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는 약속했던 대로 호남의 민심을 적극적으로 호소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후보다. 또 호남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다. 호남 홀대로는 아니다. 이런 부분들도 강조하고 특히 호남 지역에서 상징적인 인물인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역시 같이 추모하고 또 아들 홍걸 씨랑 같이 동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호남에서도 자신을 받아달라. 지난 약속에 대해서 저는 근데 좀 그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약속은 약속이거든요. 약속에 대해서 최소한도 약속을 지키는 모습은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막스 베버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치인은 열정, 그리고 책임의식, 균형감. 책임의식과 균형감에는 신뢰가 포함됩니다. 약속을 했다면 어떤 형식이든 예를 들어서 정기를 은퇴한다. 여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최소한 100이 종군하면서 국민들에게 본인의 모습을 새롭게 보여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텐데요. 제가 보기로는 정면 돌파 쪽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호소하면 받아줄 거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이게 일회성 이벤트 어디를 찾아가거나 약속하는 정도가 아니라 꾸준하게 과거에 손학규 전 지사 지금 고문이 희망대장정을 100일 동안 하면서 정말로 밑바닥 민심을 듣고 겸허하게 받아들였던 모습도 있고요. 또 김부겸 의원이 했던 모습이나 이정현 의원이 순천에서 했던 모습들처럼 정말로 그런 밑바닥 민심을 듣고 성찰하면서 호소할 때 뭔가의 변화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대권 행보에 일단 첫 시동의 밑거름으로서 간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평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이도 방문은 대선 행보의 첫걸음으로 가고 있고 단지 좀 아쉬운 점은 호남의 민심을 거둬들였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없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8석 중에서 3석을 얻었는데 문재인 전 대표께서는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우리 평론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 철회는 안 하셨나요? 저는 그래서 DJ 생각을 갖다길래 하이도에 그러면 DJ가 어떻게 대통령 됐는데 연구하러 간 게 아닌가. 과거에 그분은 약속을 지키면서 일단은 정계 은퇴를 했다가 영국에 있다가 적절한 시점에 다시 돌아가요. 말씀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켰어요. 그걸 연구하러 간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평론가님 말씀드리니까 계속 행보를 하면서 대통령 출마하겠다는 여론전을 하겠다는 걸로 해석이 돼가지고 참 우리 국민들 호남 육견 다 850만 원을 향해서 한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그냥 묻어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정치 풍토가 참 아쉽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그러나 이제 또 정치는 현실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제일 높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제 리얼미터 보니까 24.7%, 4.6%가 올라서 1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건 또 지지자들 또 그동안의 친문 세력들이 이걸 어떻게든 써먹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 혼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개파 정치에 또 한계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표께서 중앙 이렇게 행보를 할 거면은 과거와는 다른 정말 국정의 한 파트너 아니면 최대 계보를 이끄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가지고 과거의 야당과는 다른 모습. 대통령이 성공을 위해서 대통령이 실패가 자기가 대통령 되는 그런 첩경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성공해야지 야당도 산다는 그런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이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 역시도 이제 당권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좀 쓴소리 뱉어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어떻게 보면 김종인 대표와 상당히 절친한 박영선 의원 역시도 당대표 추대까지는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의견 수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당대표, 당권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예상도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일단은 김종인 대표가 당 대표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2017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본인이 이미 공언을 했었고 또 당 대표 합의 추대권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당대표 합의 추대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내비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선거 과정을 통해서도 보여줬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리더십을 세운다거나 또는 당 내부의 질서를 상당히 바로 잡으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모순들을 많이 바꿔나가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갖고 있는 신뢰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더불어민주당이 가져왔던 정치 풍토를 본다면 굉장히 치열한 토론을 통한 민주정당의 모습은 가졌거든요. 쉽게 뭐 합의 추대를 한다거나 그런 모습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들도 상당히 당혹스럽고 그런 합의 추대보다는 경선을 통해서 김종인 대표가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도 있고요. 네. 합의 추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안 된다. 강력하게 반발하는 그룹도 이렇게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다. 내부에서 정말로 김종인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면은 합의 추대의 목소리가 좀 더 높아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경선도 해야 된다. 나중에 가서 막판에 저는 김종인 대표가 경선도 해볼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가능성은 적습니다. 예. 왜냐하면 가능하면 합의 추대를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본인이 이미 2017년 정권교체의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뜻을 갖고 있다면 마지막에 본인이 그 역할을 방식을 조금 바꾸더라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 성과를 내는 쪽으로 결심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근데 경선을 하려면 좀 지지하는 세력이 많아야 되는데 현재로 보면 어떻게 보면 친문 세력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경선하면 불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친문 세력이 네. 소위 말해서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대표와 전략적 제휴를 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문재인 대표와 김종인 대표가 적절한 역할 분담론을 통해서 이번 선거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만일의 경우 김종인 대표가 이번에 물러나고 새로운 인물이 됐을 경우는 문재인 전 대표도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당의 일단은 의원직도 아니고요. 일단은 백의종군을 하면서 당에 기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김종인 대표가 당의 질서를 잡아주지 않는다면은 문재인 대표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정하게 서로 견제도 하지만 전략적으로 서로 제휴를 하면서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점들도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도 굉장히 고심하면서 상황을 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정치 풍토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들의 선택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 교수님. 저는 이번에 이제 총선 결과를 놓고 해석을 하는 거 보니까 청와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석을 좀 축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 워딩을 보면 아직까지 야권은 좀 과잉 해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삼권 분립인 대한민국 헌정 체제에서 의석수가 130대 170이 됐다고 지금 야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권력을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인데 그런 차원에서 야권 문제도 보면은 지금 김종인 대표가 과거에 비대위원장을 수락하고 선대위원장을 할 때 제일 많이 한 말이 뭡니까? 당내에 친노, 그 당시 친문 패권주의를 청산하고 수권 정당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번에 수도권의 중도층의 표심을 가져오는 데 성공을 했어요. 내연을 확장했습니다. 공헌이 지대합니다. 그러면 지금 김종인 대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여기서 내가 그만두면 당의 체질 개선이 안 되고 도로 친문당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내년에 수권 정당으로 가는데 전략적으로 차질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경제민주화 담론을 내가 펼칠 기회가 전국 구원 그거 빠지 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냐. 지금 당의 개파 분포를 보니까 상당히 지금 친문 세력한테 열세잖아요. 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당권을 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주위에 이제 측근들이 이제 비노 그룹 이번에 이제 당직을 받고 비대위를 하는 그룹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겠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추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니까 좀 솔깃할 텐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야당의 정통성이라 야당의 체질은 그런 방식이 아니잖아요. 치열한 논쟁과 표대결을 통해 가지고 그런 합법성을 유지하고 이게 야당의 전통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런 상황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하고 딜을 해야 되겠죠. 내가 전당대회 표를 받는데 당의 체질 개선과 수권 정당으로 갈 때까지 나의 담론이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인식될 때까지는 나에게 당권을 달라.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굳이 표면적으로 싸울 필요는 없다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야당 얘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회 안에 여러 가지 공간 역시도 당세와 상당히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석수가 많은 사람은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하게 되는데 새누리당 아무래도 1당이었다가 2당으로 내려오면서 좀 공간이 줄어들게 되고 또 교섭단체 겨우 만들었던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커지면서 의석도 늘어나고 또 국회 보조금도 많이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 의회 정치 현실이죠.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더 지지를 받는 당이 국가 보조금도 정당 보조금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액수도 알다시피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뭐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받는 액수는 줄고 국민의당은 많이 늘어나는 이런,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그만큼 국민의 표심을 잘 반영해서 의정 활동도 거기에 걸맞게 그런 재정 지출을 잘 하면서 인력도 잘 활용을 하고 배치를 해라, 이런 중요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는 이제 정당 보조금도 받고 이렇게 되면 국민의당의 역할이 상당히 커지게 될 텐데 말이죠. 지금 보면 캐스팅 보터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할까요? 캐스팅 보트 역할을 충분히 할 겁니다. 어제 원내대표 국회의장 모임에서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당초에 모임 제안도 국민의당과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서 됐고, 자리에서도 첫 발언을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했고요. 발표도 주승용 원내대표가 했습니다. 그만큼 양 당에서 거대 두 당이 국민의당을 배려하는 모습인데요.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일단은 선진화법에 따라서 법안과 같은 경우는 180석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고 하는 데는 과반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당의 도움만 받는다면 일단은 상당 부분 국회에서 활동하는 이 역할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국회의장도 포함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국회의장 선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투표를 통해서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확실히 커진 거고요. 그래서 국민의당이 바로 여러 가지 입법에 대해서도, 세월호 뭐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얘기를 하고, 일정 부분은 공조도 하고 또 서로 뭐 반대하고 뭐 이런 가운데서 국민의당이 이슈를 좀 주도적으로 제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역할은 충분히 또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의석을 주셨고 국고보조금도 이번에 18억이나 더 많이 받게 됐습니다. 예.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당의 역할이 커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당이 모든 걸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진화법에 따라서 아무리 당을 합하더라도 또 법안 통과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민의당도 적절한 보폭의 행보, 그러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법안에서도 국민들이 원하시는 거, 어떤 양당과의 뭐 담합이라든가 그냥 이런 협상의 결과만이 아니고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나타나는 민의를 어떻게 그 속에 반영하느냐가 국민의당의 성과일 테고요. 또 그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리더십을 잘 세워서 새 정치의 틀을 세워나가느냐, 또 협상의 결과를 끌어내느냐, 이게 관건이 될 텐데요. 양 당에서도 적절하게 또 전략을, 원내 전략도 잘 세워야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얽힐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의 존재감은 확실히 드러나는데, 저는 아쉬운 부분이 정의당이라든가 다른 소수야당이 또 너무 홀대되는 경향도 있어서 우리 정치가 다수당과 작은 당들도 역할을 할 수 있게, 뭐 공간 배분도 뭐 정의당은 뭐 너무 또 축소시키고 이런 흐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가 소수 정당도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다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당은 제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니까. 왜냐하면 지금 38석.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선거 전략으로 내놓은 게 뭐예요? 거대 양장구도의 기득권 틀을 깨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그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국정교과서라든지 개성공단 문제 이런 걸 거론하는데, 이거는 지금 본인이 처음에 이야기한 경제 활성화 쪽하고 좀 거리도 안 맞고 지금부터 역할이 중요하고요. 제가 안철수 대표라면 북한이 5차 핵실험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부터 먼저 거론하면서 국민들한테 안보 정당으로 이미지를 경제 정당과 같이 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야당의 과거의 나쁜 이미지를 벗고 협력하는 당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오늘 이슈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